어머님,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제 가방은 왜? 매장 직원이 손가락으로 천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CCTV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세요. 제가 뭘 했다고 가방을 보여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순간 매장 여직원이 여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성은 팔을 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힘은 왜 이리 센 거야? 도둑년, 버릇을 고쳐야지. 매장 여직원의 손이 여성의 뺨을 향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과연 이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늘 사위 강민우 씨의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왔습니다. 명품 의류 매장 앞에 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고급 정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괜히 주눅이 들었거든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매장 안 손님들은 다들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괜히 왔나? 순자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사위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강서방은 늘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대해줬거든요. 이번 생일만큼은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때 매장 직원 이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순자 씨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낡은 핸드백, 편한 운동화, 수수한 옷차림. 이수진 씨의 시선이 순자 씨의 가방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동료 직원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수진 씨가 다가오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여긴 고가라인인데요. 혹시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위, 생일 선물 좀 보려고요. 이수진 씨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별로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정장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보이지 않아서 얼마인지 짐작이 안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재킷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손으로 원단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이건 좀 너무 딱딱한 것 같고 재킷을 다시 걸고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넥타이 진열되었습니다. 네이비색 넥타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어들어 펼쳐봤습니다. 색깔은 좋은데 무늬가 민우한테 좀 화려한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고개를 돌려보니 이수진 씨가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편한 마음에 넥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벨트 진열대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벨트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버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려나.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 순간 이수진 씨가 무전기를 입 가까이 대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번 구역.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이 슬금슬금 다가와 계산대 근처에 섰습니다. 순자 씨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벨트를 다시 내려놓고 셔츠 코너로 갔습니다. 흰색 드레스 셔츠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집어들어 어깨선을 확인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우 사이즈가 100이었나? 아니면 105였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수진 씨가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깜짝 놀라 어머 하고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말은 친절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말투가 경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자 씨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볼게요. 순자 씨는 셔츠를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 소매 부분에 달린 가격표를 확인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가격이라도 알아야 살 수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손이 가격표에 닿기도 전에 이수진 씨의 손이 재빠르게 날아와 순자 씨의 손목을 탁 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직접 만지지 마세요. 순자 씨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가격만 보려고. 이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매장은 고객님이 직접 상품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 두세 명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여기 있기가 싫었습니다. 딸 지혜에게 문자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려고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익. 조용한 매장 안에서 지퍼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까부터 가방을 계속 여시는데요?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가 깜짝 놀라 가방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저기 핸드폰 좀 꺼내려고. 이수진 씨가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CCTV 다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순자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 지퍼를 제대로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겨우 지퍼를 닫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순자 씨는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계산대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빠른 걸음으로 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가슴에 단 명찰을 보니 팀장 최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대호 씨는 순자 씨 앞에 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이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이수진 씨가 순자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계속 가방을 여시고, 그리고 상품도 막 만지시고. 최대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순자 씨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순자 씨와의 거리가 1미터도 안 됐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물 좀 고르려고. 최대호 씨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요즘 연세 있으신 분들 절도가 많아서요. 저희도 조심해야 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도둑인가 봐. 어휴, 백화점까지 와서. 순자 씨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순자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최대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기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데 확인 좀 하시죠. 간단한 거예요. 순자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제가 왜 가방을. 최대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자꾸 가방을 여세요? 뭘 넣으셨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못 보여주세요? 순자 씨도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최대호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간단한 거라니까요.
매장 안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순자 씨에게 집중됐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한 명 더 왔습니다. 이제 보안 요원이 2명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습니다. 저 그냥 갈게요. 그냥 나갈게요. 최대호 씨가 이수진 씨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수진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눈빛을 보고는 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순자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확인만 하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순자 씨가 팔을 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놓으세요. 손 좀 놓으세요. 아파요. 최대호 씨가 크게 말했습니다. 지금 봐요.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봐봐요. 역시 수상했어. 이수진 씨가 순자 씨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순자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한쪽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을 뻔했습니다. 아파요. 제발. 주변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러니까 의심받는 거지. 손님 맞아? 진짜 도둑 아니야?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수진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이수진 씨의 오른손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깨가 잔뜩 긴장했습니다. 버릇을 고쳐야지. 손이 순자 씨의 뺨을 향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단호하고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위 강민우 씨가 빠른 걸음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씨의 손은 아직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뺨을 향해 내려오던 바로 그 손이었죠. 순자 씨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요. 민우 씨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3m, 2m, 1m, 그리고 재빠르게 손을 뻗어 이수진 씨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꽉 붙잡았습니다. 이수진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 씨가 눈을 떴습니다. 체념했던 눈빛이 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앞에 민우 씨가 서 있었거든요. 강서방. 순자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수진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손목을 잡힌 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최대호 팀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민우 씨는 이수진 씨의 손목을 잡은 채로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 다 찍히고 있는 거 아시죠? 민우 씨의 시선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매장 안 손님 대여섯 명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최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하게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였습니다. 저희가 감정이 좀 격해져서. 이수진 씨도 황급히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더 붙잡고 있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민우 씨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시계.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태도를 바꾸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민우 씨는 이수진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서게 했습니다. 보호하는 자세였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그걸 봤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계산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천장에 CCTV 위치도 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는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모든 걸 머릿속에 기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이 최대호 씨의 가슴에 멈췄습니다. 명찰이었습니다. 팀장 최대호라고 적혀 있었죠. 민우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그냥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실은 최대호 씨의 명찰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찰칵 소리 없이 찍혔습니다. 최대호 씨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민우 씨가 손을 들어 최대호 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해요? 제가 본 건 오해가 아니었는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최대호 씨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희도 매장 관리를 해야 해서 요즘 절도가. 민우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절도요? 이분이 뭘 훔쳤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최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돌려 순자 씨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순자 씨가 들고 있던 낡은 핸드백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민우 씨가 순자 씨와 함께 매장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최대호 씨와 이수진 씨는 그냥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길을 비켜줬습니다. 매장을 거의 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뒤에서 최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일부러 크게 한 것 같았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욕설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깐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대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최대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3초, 4초, 5초.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웠는지 최대호 씨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말없는 경고였죠. 민우 씨가 다시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산대 근처에 서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슬그머니 길을 비켜줬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마치 민우 씨에게서 어떤 기운이 느껴진 것처럼 말이죠. 함부로 대해선 안 될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는 보안 요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자 씨의 가방을 들어주고 순자 씨의 어깨를 살짝 감싸듯 하며 걸었습니다. 매장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매장 안에 남은 최대호 씨와 이수진 씨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도둑 아니었던 거 아니야? 직원들이 너무 심했네. 휴대폰으로 다 찍었어. SNS에 올려야겠다. 최대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우 씨의 휴대폰 속에는 최대호 씨의 명찰 사진이 저장돼 있었고 주변 손님들의 휴대폰 속에는 이수진 씨가 순자 씨에게 손을 올렸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민우 씨는 매장을 나서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끝을 볼 거라고. 하지만 그 방법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우 씨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구조를 파헤치는 것. 그게 회계사인 민우 씨가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백화점 1층 로비를 지나며 민우 씨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백화점 이름, 층수, 매장 위치,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직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민우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 씨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겨우 벨트를 끼웠습니다. 민우 씨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기다렸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한쪽 손으로 다른 쪽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서 계속 문질렀습니다. 손등을, 손바닥을, 손가락을. 민우 씨는 순자 씨를 봤습니다. 순자 씨의 옆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요. 민우 씨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순자 씨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순자 씨가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민우 씨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10분쯤 더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괜히 왔다. 민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서방 내 생일인데 선물도 못 사고. 이게 뭐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흑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으려고 애쓰면서 우는 거였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면서요. 민우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말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순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망신만 당했네. 미안하다. 민우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순자 씨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본부장인 걸 말했어야 했나? 그랬으면 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민우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회계사든 본부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신분과 상관없어야 하는 겁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눈물만 흘렸습니다. 잠시 후 민우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잘못 아닙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위로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순자 씨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때 순자 씨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순자 씨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딸 지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쇼핑 잘하고 계세요?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트 이모티콘이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하려고 키보드를 켰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엄마는 괜찮아라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선물 못 샀어라고 써야 할까요? 순자 씨는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또 핸드폰 화면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 씨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품 의류 매장 6층 팀장 최대호, 직원 이수진. 최대호 씨의 명찰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이수진 씨의 얼굴도 또렷했습니다. 계산대 위치는 매장 오른쪽, CCTV는 천장 4곳, 입구 쪽 사각지대 하나. 매장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마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민우 씨는 회계사였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죠. 감정보다는 사실을, 추측보다는 증거를, 말보다는 기록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우 씨의 머릿속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 모드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 시간, 장소, 인물, 상황,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사과로 끝날 수 없다고.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그리고 구조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민우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차는 순자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 씨가 차에서 내려 순자 씨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순자 씨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우 씨가 순자 씨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순자 씨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 구멍을 한 번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가 열쇠를 받아 대신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세요. 좀 쉬세요. 순자 씨가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생일인데. 민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민우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순자 씨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최대호 씨의 명찰 사진이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름, 직급, 소속 매장 모두 선명했습니다. 민우 씨는 그 사진을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우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어떻게 끝낼지를. 민우 씨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고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내 지혜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였습니다. 민우 씨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백화점 이름을 쳤습니다. 백화점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회사 소개, 매장 안내, 브랜드 리스트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했습니다. 법인 정보를 찾았습니다. 대표이사, 임원진, 계열사 모두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거든요. 5년 전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민우 씨를 처음 어머니께 소개하던 날이었죠. 순자 씨는 현관에서 민우 씨를 맞았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지혜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민우 씨는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 씨는 민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그 말과 함께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딸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민우 씨는 그때 약속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민우 씨는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1년 전 순자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나온 결과였습니다. 만성 간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로하시면 안 되고요. 순자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요. 민우 씨는 그 진단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만성 간염, 스트레스 금지. 오늘 일을 생각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 도둑 취급, 물리적 위협, 그리고 순자 씨의 떨리는 손, 민우 씨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금 싸우면 장모님 몸이 망설임이 왔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멈출 수 없다.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새로운 단어를 쳤습니다. 백화점 갑질 사례.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계속 넘겼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옷차림 보고 무시당했어요. 보안 요원이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가방 검사를 강요당했습니다. 민우 씨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구나. 체계적이었습니다. 반복적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죠. 민우 씨는 백화점 재무제표를 찾았습니다. 공시된 자료였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입점 브랜드 수수료율을 확인했습니다. 평균 30%였습니다. 외주 인력 비용을 찾았습니다. 보안, 판매, 청소 모두 외주였습니다. 민우 씨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실적 압박이 심할수록 고객 차별이 심해진다. 구조가 보였습니다. 본사는 매장에 높은 매출 목표를 주었습니다. 매장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을 선별했습니다. 돈을 쓸 것 같은 사람과 안 쓸 것 같은 사람을요. 그 과정에서 순자 씨 같은 사람들이 배제됐습니다. 민우 씨는 내부 제보 루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여러 기관의 신고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단순 민원으로 낼까요? 아니면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까요? 민우 씨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한 사람을 자른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벌써 5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가 퇴근한 거였습니다. 당신 있어? 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는 서재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응, 여기 있어. 지혜 씨가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늦게까지 뭐해? 저녁은? 민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야. 일 좀 정리하고 있었어. 지혜 씨는 민우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우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지혜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 왔어. 오늘 선물 못 샀다고. 다음에 같이 가자고 하시던데.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민우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가 지혜에게는 오늘 일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별 말씀 없으셨어? 그냥 선물 고르기가 어려우셨나 봐. 지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괜히 백화점까지 가시고. 민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일 마무리하고 나와.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응, 조금만 더. 지혜 씨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우 씨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신고 페이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시, 장소, 피해 내용, 담당자 이름, 증거 사진 모두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그게 민우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판단됩니다. 민우 씨는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제출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 장모님이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순자 씨의 떨리던 손을 떠올렸습니다. 눈물 흘리던 모습을요. 나 때문에 망신만. 그 말을요. 민우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민우 씨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한 사람을 자른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민우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구조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신고가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라면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혜 씨가 식탁에 라면 2그릇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와서 먹어. 민우 씨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혜 씨는 민우 씨의 표정을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민우 씨가 제보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화점 명품 의류 매장 6층. 최대호 팀장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본사 재무팀이었습니다. 최대호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최대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팀장님, 지금 본사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금요? 무슨?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대호 씨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오늘만 벌써 4번째 호출이었습니다. 본사 재무팀, 인사팀, 감사팀, 그리고 또 재무팀.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최대호 씨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장을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이수진 씨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이수진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대호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본사가 있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노인이 뭔데?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최대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요? 일주일 전 협력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 세무조사 들어왔는데 백화점 쪽 거래 내역 제출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게요. 매출 내역 확인, 인력 운용 현황, 고객 응대 매뉴얼, 온갖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6층 매장 뭔 일 있대. 조사 들어왔다던데. 최대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재무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편 6층 매장에서는 이수진 씨가 정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휴게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만 매장에 남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직원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또 불려 올라가셨네.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 노인 사건 때문 아니야? 에이 설마 그게 벌써 일주일 전인데. 근데 타이밍이. 이수진 씨는 채팅방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노인 사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수진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CCTV 관리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날짜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그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 노인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재킷을 보고 넥타이를 보고 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자신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노인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수진 씨가 노인의 손목을 막는 장면, 큰 소리로 말하는 장면, 팔을 붙잡는 장면, 손을 올리는 장면. 이수진 씨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노인의 뺨을 향해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팀장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였습니다. 저런 손님들 조심하라고 했었거든요. 실적에 도움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게 저렇게까지 할 일이었나요? 이수진 씨는 영상을 껐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심이 아팠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직원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거기 있었어? 팀장님 올라가셨는데 우리 어떡하지? 이수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진짜 그 노인 때문인 것 같지 않아? 타이밍이 너무... 이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대호 씨가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요즘 본사에서 이것저것 확인한다. 알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특히 손님 응대. 말 조심하고. 잠깐 멈췄다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니네가 입 놀리면 다 같이 죽는다. 알았지? 협박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 씨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최대호 씨는 직원들을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한편 백화점 본사 12층 법무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법무팀장, 재무팀장, 인사팀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덮어야 합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요. 재무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여러 곳에 제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세무서, 노동청, 공정위. 뭐? 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 거예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동시에.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모릅니다. 익명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법무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6층 매장 관련 자료 전부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될 만한 거 미리 파악하고. 최 팀장은요? 일단 대기 발령 검토 중입니다. 그 시각 민우 씨는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좀... 민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우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순자 씨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민우 씨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누가 제보했는지 몰랐습니다. 민우 씨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점점 커질 거였습니다. 민우 씨는 회사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보가 들어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백화점 본사 12층 한 회의실에서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주의 고객 공유 사항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거였죠. 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습 클레임 고객 폭언 이력 각별히 주의 요망.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그 서류를 여러 장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매장에 돌렸습니다. 백화점의 2차 가해가 시작된 겁니다. 며칠 후 순자 씨 집 근처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슈퍼 주인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순자 씨는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라면 몇 개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려는데 슈퍼 주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백화점 다니셨어요? 순자 씨가 멈칫했습니다. 네. 슈퍼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희 백화점 납품업체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어떤 손님이 문제 일으키셨다고.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슈퍼 주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손님 사진도 봤는데 어머님이랑 좀 닮으신 것 같더라고요. 설마 어머님은 아니시겠죠?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라면을 계산대에 내려놨습니다. 저 깜빡한 게 있어서요.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슈퍼 주인은 순자 씨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 동네에 소문이 났어. 순자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외출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밖에 나가면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신발을 신고 벗고 또 신고 또 벗고 결국 순자 씨는 외출을 포기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가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요즘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입맛이 없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드시면 안 되죠. 지혜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 씨는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떴습니다. 지혜 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매장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던 눈빛, 손목을 잡히던 느낌, 공중에 올라갔던 직원의 손. 순자 씨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맞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의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손이 자꾸 뺨으로 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요.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며칠 후 지혜 씨가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야윈 것 같았습니다.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요즘 외출도 안 하시고. 순자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 엄마. 민우한테 그만하라고 해줘. 지혜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뭘 그만하라고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화점 일 말이야. 민우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하라고 해. 지혜 씨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강서방이 백화점 일로 뭘 하는데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 씨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또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지혜 씨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얘기 좀 해. 민우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엄마가 당신한테 백화점 일 그만하라고 하래. 무슨 일이야? 민우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지혜 씨가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시는 거 안 보여? 민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보여. 그래서 더 끝내야 해. 뭘 끝내? 대체 무슨 일인데? 민우 씨는 지혜에게 그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요. 지혜 씨는 듣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장모님이 너한테 말 안 하셨잖아. 지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민우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의감 때문에 우리 엄마 죽으면 어쩔 건데? 민우 씨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이미 충분히 힘들어 하셨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민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끝까지 가야 해. 왜 그래야 하는데? 멈추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당할 거야. 지혜 씨는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가 먼저야. 민우 씨는 침묵했습니다. 지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민우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순자 씨 사진과 증거 자료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멈추면 이게 반복된다. 바로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익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그 백화점에서 똑같이 당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우 씨는 그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순자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분노가 아니라 구조로. 민우 씨의 표정은 분노보다 냉정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새벽 5시 민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혜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 민우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집 주소를 봤습니다. 30분 후 민우 씨는 순자 씨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주무시는 시간이었죠. 민우 씨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장모님께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더 힘들어 하실 거야. 민우 씨는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전 10시 한 카페였습니다. 민우 씨는 기자 한 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강민우 씨 맞으시죠? 네. 실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계사시면 백화점 관련 자문일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이거 공개되면 일 끊기실 텐데요. 민우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하시겠다고요? 네. 기자는 민우 씨를 잠시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노트를 펼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기자회견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서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발표할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차별 응대 매뉴얼, 외주 인력 구조, 비용 전가 시스템,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견하지 마. 제발. 민우 씨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기자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계사가 왜 기자회견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민우 씨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우 씨는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사위입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3주 전 제 장모님께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도둑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당하셨고 폭행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개인 감정 아닙니까? 민우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백화점은 매장 직원들에게 고객 선별 매뉴얼을 교육합니다. 옷차림, 소지품, 나이 등으로 구매력을 판단하라고 지시하죠. 프로젝터 화면에 내부 문서가 떴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외주 인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 명의 보안 요원이 여러 매장을 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미리 표시하고 감시합니다. 비용 전가 구조도 문제입니다. 본사는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고객 응대 책임은 개별 매장에 떠넘깁니다. 민우 씨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평균 수수료율 30%, 외주 인력 비율 85%, 고객 불만 처리 건수 연간 1200건, 백화점 본사 긴급회의실에는 백화점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노트북에서 실시간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속보 회계사, 백화점 갑질 폭로 기자회견. 임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법무팀 불러. 기자회견은 계속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백화점 측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피해 사례도 있습니까? 민우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건 1시간 후였습니다. 민우 씨가 회견장을 나오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계사, 백화점 구조적 갑질 폭로, 명품 매장 고객 차별 실태 드러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 후 백화점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의 일탈입니다. 회사 차원의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징계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부 문서는 뭡니까? 다른 피해자들 증언은요? 대변인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강민우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가족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걸겠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민우 씨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추가 증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민우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다음 날 백화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주주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대호 팀장 하나 자르고 마무리합시다. 언론 플레이로 덮읍시다. 하지만 그날 오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특별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재무구조 및 고객 응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백화점 본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을 자르는 걸로는 안 됐습니다.
구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구조를,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 기자회견 다음 날 백화점 본사 로비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팀이었습니다. 총 5명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본사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재무자료, 인사기록, 내부 문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이수진 씨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날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수진 씨는 그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순자 씨를 감시했는지, 어떻게 손목을 잡았는지, 손을 올렸던 일까지 팀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저런 손님들은 조심하라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네. 내부 교육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내부 고발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지시 받았습니다. 고객 선별하라고 했어요. 실적 안 나오면 책임 추궁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백화점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CEO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문을 읽는 CEO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해당 매장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출입문에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내부 점검으로 인한 임시 휴업. 최대호 팀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입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대호 씨는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연행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임원급 인사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 정직, 보직 해임,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구조적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조치, 다른 백화점들도 자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조사받을 수 있다. 파급 효과가 업계 전체로 퍼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백화점에서 나왔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순자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대호 씨와 임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도 그날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보상은? 민우 씨가 칼같이 말을 끊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임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자막이 떴습니다. 명품 백화점 갑질 매장 퇴출, 구조 개선 약속.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 씨의 회사였습니다. 민우 씨는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민우 씨 앉으세요. 상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백화점 자문 계약 있었죠? 네. 전부 해지됐습니다. 민우 씨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상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돼? 민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혜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괜찮아.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며칠째 식사를 거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순자 씨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처음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갑질 사건, 구조 개선으로 마무리. 화면 속에서는 승리였습니다. 구조가 바뀌었고 책임자가 처벌받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우 씨는 일을 잃었습니다. 순자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승리했지만 공허했습니다. 민우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겼지만 장모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민우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의를 세웠지만 사람은 상처받았습니다. 구조를 바꿨지만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민우 씨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화면 속 승리와 현실 속 공허함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집, 아침 8시였습니다. 지혜 씨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혜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순자 씨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식탁에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미역국에 밥, 반찬 몇 가지. 하지만 순자 씨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물만 좀 줘. 며칠째 이랬습니다. 밥은 안 먹고 물만 마셨습니다. 지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는데 갑자기 코에서 뭔가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코피였습니다. 순자 씨는 휴지를 뽑아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지가 금방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휴지를 더 뽑아 막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흘렀습니다. 왜 이러지? 순자 씨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서 있었습니다. 5분, 10분. 겨우 멈췄습니다. 세면대를 보니 핏방울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습니다. 휴지통에는 피 묻은 휴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휴지통을 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병원 가봐야 소용없어? 다음 날 지혜 씨가 어머니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피부도 누런빛이 돌았습니다. 황달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순자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괜찮지 않아요. 이거 황달이에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가. 그냥 집에 있을래. 지혜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봐요. 순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 씨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 방에는 약통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간보호제. 원래는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했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 하지만 순자 씨는 시간이 지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통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먹어도 소용없는데 순자 씨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며칠 후 지혜 씨가 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같이 시장 갈까요? 반찬 같이 만들어요. 순자 씨가 대답하려는데, 응, 그래. 다음 주에. 갑자기 말이 끊겼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지혜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지혜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 씨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순자 씨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의식이 혼탁해진 겁니다. 지혜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순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지혜 씨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서울시.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겨우 주소를 말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발. 그리고 민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당신 빨리 와. 엄마가 쓰러졌어. 민우 씨는 회사에서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차를 몰아 순자 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등마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빨리, 빨리.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순자 씨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달려갔습니다. 순자 씨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얼굴에 공포가 드러났습니다. 장모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지혜 씨도 함께 탔습니다. 지혜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순자 씨의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혈압 80에 5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전으로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 의식 혼탁, 황달 증상, 간부전 의심. 민우 씨는 순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장모님, 버티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가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순자 씨를 침대에 옮겼습니다. 급하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급하게. 복부 초음파 준비.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민우 씨와 지혜 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지혜 씨는 의자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서서 응급실 문만 쳐다봤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지혜 씨가 벌떡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네, 딸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급성 간부전입니다. 뭐라고요? 의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만성 간염이 있으셨죠? 네. 거기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쳤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고 약도 안 드신 것 같네요. 지혜 씨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치료 방법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 이식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48시간 내에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엄마. 민우 씨가 지혜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검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형이 맞고 건강 상태가 괜찮으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순자 씨가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삐, 삐, 삐.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우 씨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건가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의를 세우겠다고,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유리창에 눈물 자국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실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CT 촬영. 1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혈액형은 맞습니다. O형이시네요. 지혜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증할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지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안 맞아요? 제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증하시려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지혜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열했습니다. 민우 씨가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검사 받을게. 당신도 혹시 안 맞으면. 민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액형 O형, 간 기능 정상, 건강 상태 양호, 기증 가능합니다. 민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제 결과는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수술 준비만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네. 하지만 보호자분들께 제가 직접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민우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우 씨는 검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지혜 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안 맞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그럼 엄마는? 민우 씨는 지혜를 안아줬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뇌사자 기증 대기 명단에도 올리고.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48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날 밤 민우 씨는 혼자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순자 씨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유리에 닿았다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깊이 잠든 것처럼요. 민우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마셔. 고마워. 당신도 힘들 텐데. 바로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오시겠어요? 두 사람은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수술하지 못하면. 지혜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증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의사가 잠깐 민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민우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네, 기증자를 준비됐습니다. 지혜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가요? 뇌사자 기증이 들어온 건가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순자 씨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 씨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60년 넘는 세월 동안 남에게 피해 한 번 끼친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 걸 아시잖아요.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제발이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기증자인가 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지혜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 씨였습니다. 지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민우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거짓말했어. 안 맞는다고. 당신이, 지혜 씨가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수술 들어가셔야 해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당신, 왜? 그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어. 민우 씨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당신, 바보.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혜 씨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두 분 다 성공적입니다. 정말요? 네. 어머님도 남편분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지혜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틀 후 순자 씨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잠시만요.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수술 잘 되셨어요. 순자 씨가 가늘게 물었습니다. 누가 기증을?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위분이 기증하셨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사위분께서 검사 받으시고 몰래 준비하셨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강서방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 섞인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지혜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자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강서방한테 왜 그런 짓을? 지혜 씨도 울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강서방이 거짓말했어. 안 맞는다고. 뭐? 나한테도 숨기고 혼자 결정했어요. 순자 씨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건강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 씨도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배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일어서기 힘들어서 휠체어를 탔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장모님 병실로 가주세요. 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 병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씨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나한테까지 숨기고? 민우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으면 안 하신다고 하셨을 거예요. 당연하지, 강서방 네 몸인데. 그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몸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장모님, 민우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모님, 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동안 장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헌신, 그리고 매일 눈물로 하시는 그 기도들,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가족이잖아요. 순자 씨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가 민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모님. 순자 씨가 또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3달 후였습니다. 백화점 6층, 그 명품 매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생 공간, 누구나 환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카페와 쉼터가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대기업 자문일도 모두 끊겼습니다.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문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나 상담소, 무료 회계 상담. 첫 상담 손님이 왔습니다.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순자 씨와 비슷한 나이였죠. 여기가 무료 상담해주는 곳 맞나요? 민우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받아주시나요? 당연하죠. 누구나 환영입니다. 그날 오후 순자 씨와 지혜 씨, 민우 씨 3사람이 함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6층에 올라갔습니다. 그 명품 매장이 있던 자리, 이제는 상생 공간이 된 곳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간판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 자리구나.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다른 곳입니다. 3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3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순자 씨가 민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가 순자 씨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지혜 씨가 2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정이 아닌 구조로 싸운 민우의 모습과 결국 자신의 몸을 내어준 헌신이 큰 감동을 줍니다. 정의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남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세상에는 아직도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곳들이 있지만 민우처럼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시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면 참지만 마시고 꼭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